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세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세션의 제목은 물리적 기후 리스크, 실물 자산 가치에 대한 영향 및 자산 가치 평가입니다. 저는 유넵 FI 사무국의 매튜 울테리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사회를 보겠고요. 세 분의 훌륭한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곧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몸담고 계신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카를로스인데요. 원래는 보통 런던에 계시는데 오늘은 바르셀로나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멀빈은 홍콩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본 세션은 매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들께서 하고 계신 업무 또 소속 기관에서 진행 중이신 업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을 중심으로 주로 물리적 기후 리스크, 다시 말해서 만성재해, 급성재해, 자연재해가 부동산 또 인프라라는 이러한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후 리스크가 어떻게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거시경제적인 영향이 어떻게 개별 자산 수준에까지 미쳐지는지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실무 전문가들이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시듯이 보다 더 상세한 수준의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리스크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경로, 즉 금융 채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촘촘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산 가치가 물리적 리스크에 의해서 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후 리스크가 이익 감소라든지 운영 비용 증가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또 자본 지출이나 자본 비용, 회수 가치 등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면 자산 소유자, 자산 운용자가 매수, 보유, 매도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미래 기후 변동성에 대비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도 이런 데이터 필요성을 다루겠는데요. 이 데이터 격차, 데이터 부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리스크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현실화됐던 그런 채널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이것은 자본 할당 그리고 자본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로 보험을 통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resilient design이라든지 기존 자산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로컬 차원의 회복성 또는 특정 로컬 지역에 대한 회복성 도시계획 수립 이런 방안들이 모두 실물 자산의 가치 잠식이라든지 가치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 완화 조치들이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와 대출기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히 실물 자산, 즉 부동산과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두 자산 유형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자본 집약적이고 수명이 길고 또 물리적으로 한 군데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물론 철도 차량 같은 인프라 자산은 조금 예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비유동적이고 이상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자산 인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이런 자산들은 정부 세수에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나 사용료 수입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자산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을 보호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45분 동안 먼저
발표자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겠고요. 그리고 나서 저와 또 발표자들 사이에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경제 모델링 변수에 대한 이해가 현재와 미래의 자산가치 평가 및 자본 계획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평가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즉 물리적 리스크가 어떻게 거시경제 여건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나 지방정부 아니면은 자산 수준에서 혹은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과정에서 차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한 관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발표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짐 클레이튼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짐은 캐나다 토론토 소재 요크 대학의 슈릭 경영대학원 산하에 있는 브룩필드 부동산 및 인프라센터 소장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카를로스 산체스입니다. 카를로스는 윌리스 타워스 왓슨에서 기후 리질리언스 투자 이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CCRI, 즉 기후 회복력 투자 연합의 상임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CCRI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머빈 탱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머빈은 신용평가사 피치사의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ESG 리서치 글로벌 헤드를 역임하고 계시고 지금 홍콩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짐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공동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과의 공동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UNEP FI와 또 UNEP FI 산하의 부동산 작업반의 공동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연재해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다룬 문헌을 고찰을 하고 여기서 나온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적인 전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카를로스는 CCRI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업무 흐름을 구조화하기 위한 자산 설계 혹은 줄여서 ADS라고 부르죠. ADS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ADS는 인프라 투자자와 오너, 엔지니어사, 보험사, 분석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작업반인데요. 지난 1년여간 기후위험, 즉 클라이밋 해저드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해 왔습니다. 카를로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 결과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머빈은 최근 피치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후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실물경제와 신용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결과 다양한 차입자들의 자본 비용이라든지 차입 비용, 자본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각 발표자께서 발표 내용을 담은 슬라이드를 몇 장씩 간단하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발표자별로 발표는 약 한 6 내지 7분 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짐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매튜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카를로스 멀빈과 함께 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희 세 사람이 업계 각기 다른 분야를 대표해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들 중 누구도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희는 시스템에 참여를 하되 투자에 자문하거나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카를로스, 멀빈 그리고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위한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자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부동산하고 인프라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도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매튜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동산과 인프라는
부동산세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또 창출을 하고 있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것들 도시에 있어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과 인프라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resilience, ESG, 이제 기후 변화까지 이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캐나다 투자자들 역시 여기 엄청나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매튜가 소개를 해주신 대로 에, 제가 레딩 대학 헨리 경영대 연구진 그리고 매튜가 계신 유네베파이 부동산 작업반과 함께 학술 문헌을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다룬 문헌을 고찰하려는 것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대부분이 홍수나 뭐 화재라든지 허리케인 이런 것들을 다룬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루되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재해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또 발생 지역이라든지 범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우선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연구로 Urban Land Institute와 하이트만에서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몇 편의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업계지, 비즈니스 언론에서 이 주제를 점점 많이 다루고 있어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응용 연구도 있었고요. 카운슬러스 그룹이 발행하는 Real Estate Issues에 발표가 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 AEW 같은 곳에서 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영향, 잠재적인 채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논의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매튜와 제가 기관 투자자들을 다수 인터뷰했는데요. 과연 기후변화를 투자위원회에서 고려를 하는지, 부동산 인수, 매각, 케이펙스 같은 의사결정에서 고려를 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고려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스코어 카드도 하고 스크리닝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나? 이 점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 자신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 이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죠. 확증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학술 논문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이런 다양한 기후 혹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또 관여하는 다른 요소는 없는지 조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매튜 다음 장이요. 그래서 문헌고찰 결과는 어땠는가?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굉장히 방대한 문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과거의 자연재해를 다루고 있었고 홍수 같은 자연재해 전문 저널의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주류 금융 저널에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경제학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점점 자주 발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제가 이런 논문들의 주제가 주로 수해, 그러니까 홍수, 미국의 허리케인 이런 것들 중심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점점 산불이라든지 또 혹서나 가뭄, 기온 상승을 다룬 그런 논문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는 홍수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해수면 상승을 다룬 연구도 늘고 있고 이런 연구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측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연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자연재해가 가격에 반영되는지인데 대부분의 연구가 과거 회고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 가구 주거용 자가주택을 다루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연안지대 별장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영향을 다루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점인데요.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지만 결국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시즌이라든지 홍수철이 있고 이런 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 같은 허리케인 연구 중에 일부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도 더 정교해졌고 부동산 거래 수준의 데이터도 있고 범람원에 대한 정보도 쓸 수가 있었고 분석 기법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직접 타격받은 지역은 아닌데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보다 영구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리스크를 재평가했고요. 한 연구를 보게 되면은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를 입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발생한 그런 영향이 보스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쪽으로까지 자연재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됐고 결국 어느 정도 영향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제 단일 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튜가 얘기를 했듯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또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거래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점 차이가 굉장히 크죠. 실물 자산의 경우 사실 가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격은 후행 지표고요. 유동성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불확실한 것이 바로 매수 수요죠. 5년, 7년, 10년 뒤에 누가 이곳 부동산을 사려고 할 것인가.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 이것이 리스크 프리미엄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대출 기관들도 이를 반영하고 있어서 멀빈이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무척 궁금한데요. 미국에는 유동화 증권 시장이 있잖아요. 미국 은행들이 대출 장부에는 없지만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유동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모기지를 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가 지적을 했듯이 데이터 문제가 있어요. 꼭 맞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지만 확보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좀 섞여 있는 편입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캐펙스에 대한 영향은 뭔지, 또 투자를 더해서 리질리언트하게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게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불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좌상단에 보시면 부동산가 반등 경향을 보여주는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비즈니스 이코노믹스에 게재된 사라 러틀리지와 제프 피셔의 최근 연구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허리케인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도시의 부동산과 가격 영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가격이 8분기 동안 25% 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25%덜 올랐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30년을 놓고 볼 때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20분기, 5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다 최근에 허리케인 연구에서 새로운 다이내믹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약 한 달 정도 후면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정리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짐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션에 오신 분들은 화면상에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 연구가 공개되는 대로 논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곧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한 지는 꽤 되었는데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짐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이 지역으로 초점을 다시 맞추어서요. 호주에서 산불과 홍수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본 연구도 저희가 영어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저희가 발견한 것 이외에도 아마 더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태 지역에는 확실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튜. 데이터가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가 없는 건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만 맞습니다. 아시아 지역 연구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코멘트라든가 일본 등에서 뭔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출간된 논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에게 그런 연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의 결과가 이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의 투자자들 그리고 로컬 정부들 모두 회복 탄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단기 대비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또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실제적인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의미 있고 아태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호주 얘기하셨는데 호주의 감정평가사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면은 여전히 투자자들은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못 미치고 있어요. 곧 말씀을 해주실 텐데 기후 영향을 수치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치들이 대출 담보를 의미하게 되겠죠. 결국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짐,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관점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카를로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서 인프라로 넘어가 보죠. 하지만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나 연구의 측면에서 여전히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를로스가 계신 조직에서는 보다 미래 예측적인 관점을 취하고 계십니다. 카를로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본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발표자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참 좋기도 하고 또 싫기도 한데요. 싫은 이유는 제가 내용을 상당히 바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짐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 저는 조금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CCRI의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고 현재 총 94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씀 들리시나요? 아니요, 조금 끊어지네요. 네, 조금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문제가 되면 멀빈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리던 대로 기후회복력 투자연합은 9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자산 규모는 16조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물리적 기후 위험을 통합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솔루션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기후 리스크 공개 자문 그룹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맨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CFA UK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기후와 투자에 대한 최초의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잘 대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후회복력 투자연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제가 내부 구조를 100%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 기관이 어디이고 작업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개략적 설명을 드리는 대신 저는 매튜가 아까 언급했던 저희 작업반 중 하나인 자산 설계 지침 작업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업반은 투자 의사결정에서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아주 세밀하게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짐이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가치평가와 투자 의사결정에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짐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관심은 대단한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기 실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더 전통적인 자산가치 평가 단계에 들어가서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산가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 흐름 모델의 모든 행과 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인가. 사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또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6조 달러의 자산을 대표하는 40개 기관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가치평가 리스크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평가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규제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물리적 기후 리스크 공개가 의무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나와 계신데요. 신평사들은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포착을 하고 이것을 가치에 더 잘 반영하는 방법론을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는 별도로 자본 비용 측면에서 보상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기후 위험 분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치평가 리스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1년, 2년 또는 3년 내에 자산가치 평가 관행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후 영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대차대조표가 수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차익거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사전 예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조정이 발생을 할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안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투자 기간과 분석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 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10년, 15년 후의 위험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짐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는 심지어 현재의 익스포저 수준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한 번은 오늘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므로 아주 사소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최종 가치, 터미널 밸류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0분의 1이면은 발생 확률이 1%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그 주어진 특정 한 해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걸 계속 더해 나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확률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투자 기간이 향후 15년 동안 특정 규모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1%가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또 할인할 때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임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했고요. 이 작업반 구성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위 작업반 혹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요. 현금 흐름 모델에 있는 각각의 셀에 대해 기후 리스크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 영향 모듈입니다. 거시적 지표, 비즈니스 상호작용, 즉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소실과 피해가 아니라 수익 감소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아까 짐과 매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 간접적 익스포저죠. 그러니까 꼭 환경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입니다. 이 역시 인프라와 관련해서 증가하는 고려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점 기온이 상승하는 지역이 공항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지역으로의 여행이 점점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엔지니어링 모듈입니다. 역시 짐이 언급하셨던 캐펙스, 오펙스, 감가상각입니다. 이 모듈에서 특별한 산출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특정 캐펙스 하에서 그 자산의 수명 기간 동안 기후 관련 오펙스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하여 델타 캐펙스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산의 엑스포저 또는 취약성 곡선을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캐펙스 증가분은 얼마인가라는 것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 가능성 모듈입니다. 위험 전가, 즉 리스크 트랜스퍼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단계죠. 따라서 단기로 위험을 할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 흐름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혁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 작업반, 저희 기관의 절대적인 심장부죠. 바로 자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앞에 분들이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신용의 질, 리스크 스프레드, 자본 비용, 할인율,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본 할인율의 위험 분산 비용 이런 것이 빠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특히 자본 지출 증가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자본 비용 절감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 비용, 자기 자본 비용 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자산 가치 평가죠.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재무적 중대성, 즉 Financial Materiality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에는 참여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수의 기관들이 아마 눈에 띄실 텐데요. 굉장히 놀랍고 또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은 것은 화면에 나와 있는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반 세션에 매번 5명, 6명씩 와서 참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회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이 작업반에서 29번의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 기관 중에 기후위험 데이터 제공 기관들이 프로보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민감한 IP를 공유해주고 계시고 각각의 사례 연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슬라이드를 가보면은요, 저희의 작업 프로세스와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일부가 MOU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좀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4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서 완전한 현금 흐름 모델을 구축했고 완벽한 엔지니어링 스터디에 기반한 기본 가정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9개 프로젝트를 1차로 선정했습니다. 인프라 자산 유형, 해저드, 지역, 자본 구조, 투자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고요. 이미 3개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1개, 아시아에서 1개, 유럽 대륙의 1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현금 흐름 모델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정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당사국 회의가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면 저희가 당사국 회의 대표 이니셔티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0개 프로젝트 이 사례 연구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관련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이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 저희가 받은 현금 흐름 모델 A와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라인에 대한 상세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현금 흐름 모델 B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개념적으로 저희 산출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점 더 실증적으로 이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제2곡선이 여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특정 캐펙스 수준에 대해 오펙스와 수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후회복적인 프로젝트가 더 비싼 프로젝트, 그래서 덜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더 안정적인 미래 현금 흐름의 원천이고 그래서 합리적이다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이 두 선을 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작은 화살표들, 비용 화살표, 편익 화살표의 내용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화살표는 자본 지출, 프리미엄, 발행, 타당성 조사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익 측면은 자본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수익원보다 확실한 수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차익 거래 같은 것이죠. 확실히 저희가 1차 선정한 사례 연구들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매튜 한 장 더 있나요? 예, 아니네요.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 시간도 다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CRI는 개방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분들뿐만이 아니라 본 세션에 들어오신 기관에서도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여정이고요. 아주 철저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매우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방금 G7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G7의 성명서에 CCRI가 매우 환영할 만한 이니셔티브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와도 일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이면서도 역시 흥미로운데요. 체계적 회복력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기간 내에서 거시적 지표가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이고요. 이 부분은 멀빈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매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칼로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비용 편익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빈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카를로스께서 혹시 아태 지역의 참여 기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영내 금융기관이나 뭐 정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현재 저희가 논의 중인 기관은 크게 세 개 유형의 기관들인데요. 통화당국, 영내 국가의 정부, 그리고 연기금이나 인프라 자산운용사 같은 대형 자산 소유자입니다. 저희는 아태 지역이 CCRI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태 지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엑스포저가 함유하는 지역이고 경제 생산 집중도가 높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태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기관 투자자 그룹이 CCRI의 핵심 파트너이고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CCRI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 기초연금, 호주 수퍼가 CCRI에 또 참여 중이고요. 호주 정부는 캐나다 정부, 자메이카, 앤티가 바부다, 영국,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CCRI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태 지역에서 CCRI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영내 기관에서는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튜 질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카를로스 감사합니다. 멀빈이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면서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아이디어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카를로스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연사 뒤에 발표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다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의 ESG 리서치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채권, 증권 및 대출, 즉 채권 상품의 신용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카를로스나 같은 인프라 전문가나 짐 같이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역할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장점은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해당 자산의 투자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행은 대출을 하고 보험사는 보험을 제공하고 많은 기업이 또 개별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후 리스크는 우리 평가 대상인 모든 종류의 신용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이 금융증권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증권화 시장에서도 부동산이 우리 분석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짐이 언급한 핵심 영역 중에 하나는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백테스팅만 한다면 결국 가격이 반등하는 상황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주 명확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연재해의 잠재적인 영향만 보고 있다면 보험과 같은 것이 작동해서 가치 손실의 일부를 상쇄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재건됩니다. 자연재해나 재앙, 리스크 이런 걸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은 상황은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피치나 다른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기후위험이 무작위적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점진적인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운 기후일수록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예이죠. 그리고 일단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년 안에
보험 시장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도 바뀔 거고요. 지금에 비해 미래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반등하게 만들어준 그러한 조건들이 20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매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1,500명의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피치의 ESG 관련성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ESG가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ESG 이슈가 각각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영향에 대한 노출도입니다. 이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분류를 한 후에 이들 각각이 평가 대상의 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답은 아주 복잡합니다. 환경 위험이 무엇인지를 단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환경 위험이 우리가 적용하는 신용평가 기준이라든지 신용 조치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기업이 그 이슈에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아까 카를로스가 얘기한 통화 당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리적 기후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것이 은행에 대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 관련 건전성 요건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즉 잠재적인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으면 요구 자본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출과 투자 포트폴리오 할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엔티티, 인프라 엔티티에 직접 혹은 여기에 관여되는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운영 현금 흐름, 유동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엔티티나 자산에 따라 해당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부가 자금을 대는 국가 소유 엔티티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 자금 조달 리스크에 대한 나의 익스포저는 민간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자산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여건은 보험 시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저희가 평가하는 보험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재난보험은 보통 단기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짜리 계약이죠. 그래서 보험을 들고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험료는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고요.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기후위험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고 있고요. 결국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상향되거나 아예 그런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개입할 역량이 안 되는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약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기구 같은 것을 통해서 국가 간 위험을 공유하는 방법이겠죠. 보험이 제공이 되느냐 마느냐는 은행이 특정 자산에 대출해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은행 자신의 리스크 프로파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아마 환경 위험이나 ESG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기후 리스크 익스포저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화 금융을 보면은요.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미국에서 RMBS를 보죠. 저희는 허리케인 영향평가 관련된 데이터 모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손실 모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 특정 거래에 어느 정도의 담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방식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즉각적인 신용 영향이 발생하는 부분은요. 저희 장부상에 있는 RMBS를 살펴보면 현재 저희 평가 주기인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예측 기준으로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실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하게 지역적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나 푸에르토리코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전역으로 다각화한 RMBS 거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자연재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적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화가 주는 이점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본다면 현재 우리가 보는 3년, 5년 기간에 관찰했던 바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어떤 잠재적 환경 위험이 예상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물 부족입니다. 대만의 가뭄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매우 물 집약적인 산업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부문으로 물을 많이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은 수자원 배급제 하에서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해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용 위험은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각국 정부가 이러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 물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환경 리스크가 사회적 리스크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공유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의 다른 부분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비용에 대한 반응은 사회 불안이라든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리적 환경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나 인프라 가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환경 영향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여기서 중지하고 연사분들이 모두 화면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바로 물리적 기후 리스크와 지속가능성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충분한 전문성을 이 사회가 갖출 수 있게 할 것인가? 오늘 얘기한 이 수많은 요소들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정도만이라도 전환 리스크 혹은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가? 이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시간 비일관성의 문제 혹은 여러 다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CCRI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스템 내의 다양한 주체들을 위한 맞춤형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행동을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정치적 지지와 같은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정책 기반가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대신 환경 위험을 고려한 정책을 채택하는 데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그런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리스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분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혹은 이산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요.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플로리다에는 이유 불문하고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빨간 줄 그어버린 거죠. 좌초 자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회적으로 본다면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유층이 연안 지역을 떠나서 원래 저소득층이 살던 지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많은 도시들에게 있어서 이 또한 실질적인 우려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짐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거버넌스의 중요성, 정부, 공공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 앞으로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리스크들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카를로스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 모이신 분들 같이 좋은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오늘 세션에 참여를 해주셨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지적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머빈, 짐, 카를로스 세 분께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짐 말씀대로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션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